남편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제게 작은 가방 하나를 들려주고는 요양원 문 앞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내시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던 그날 몰래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넘겼다는 것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반찬 하나 아끼며 지켜온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시집을 온 건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남편 곁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남편 병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인쇄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그 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더 길었지만 그 시절이 오히려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반찬 하나도 아끼면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도시락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그렇게 대학까지 나왔어요. 딸 미래도 씩씩하게 자랐고요. 제가 뭘 바랐던 건 아니에요. 그냥 두 아이가 건강하고 남편이 고생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돌아보면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걸 떠올릴 틈도 없이 살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삶이라고, 아내의 삶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든 것도 그 믿음이었다는 걸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인쇄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제가 달려갔을 때 병수 씨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병원 생활은 길고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한쪽 몸을 잘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예전에 그 단단하고 과묵하던 사람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도 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병실에 들어서더니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인쇄소와 부동산 명의를 자신에게 넘겨야 세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눈을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 병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걸 슬픔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도 미안함이었을 겁니다.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6달 뒤였습니다. 한겨울 새벽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저는 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쥐었습니다. 장례는 재훈이가 다 처리했습니다. 절차도 빠르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태도도 반듯했어요. 딸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와 재훈이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고 미래는 그 갈등의 끝에서 가족과 연을 끊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딸 생각이 났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아침 재훈이와 며느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남편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을 건넸어요. 나 잘 살겠다고, 걱정 말라고.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잘 살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고,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훈이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은 이미 관리 문제가 있고 혼자 두기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명의가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입소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을 챙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미래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요양원 문이 열렸고 안내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재훈이는 짐을 내려놓고 나서 곧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잘 지내시라는 말과 함께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게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으니까요.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밥도 제때 나왔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깨끗함이 더 쓸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고 아무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다들 할머니, 어르신이라고만 했습니다. 방에는 두 사람이 함께 지냈는데 옆 침대 어르신은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각자 누워 각자의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는데 봄이 되면 목련이 피고 졌습니다. 그 목련이 저는 왜 그리 서럽던지요. 꽃이 지는 걸 보면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재훈이 번호를 누르려다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상 누르면 뭐라고 할지 몰라서 그냥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하는 것도 어쩐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굴기도 어려웠어요. 미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딸이라 그런지 아들보다 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번호를 바꿨는지 예전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태석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한 건 제가 온 지 3달쯤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말이 없는 분이었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드셨습니다. 어느 날 산책로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도 혼자였고 그분도 혼자였는데 어쩌다 보니 나란히 걷게 되었어요. 먼저 말을 건 건 태석 어르신이었습니다. 목련이 예쁘게 피었다고 짧게 한마디 하시더니 그냥 걸으셨어요. 저도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태석 어르신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자식이 둘 있었는데 서로 모시지 않으려고 미루다 이곳까지 오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뭐라 위로의 말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지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태석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맞장구 치지도 않고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웠어요. 저는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태석 어르신과 저는 날마다 산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오전 10시쯤 되면 서로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하루의 작은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꺼낼 줄 아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들려주시거나 젊었을 때 취미였다는 사진 찍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무겁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저도 차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인쇄소를 처음 차렸을 때 일이나 미래가 어릴 때 고집 피우던 것들이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기억들이 그 산책로 위에서 하나씩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슬픈 기억인지 좋은 기억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삶의 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태석 어르신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닮았다고. 주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에 서툰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관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래가 나타난 건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오셨다고 알려주었을 때 저는 재훈이 왔나 싶었어요. 그 기대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로비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미래여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수수한 차림으로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됐는지도 모를 만큼 긴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그냥 제 딸이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미래는 지인을 통해 제가 요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요양원 안을 둘러보더니 한참 있다가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가 한 번도 안 왔냐고, 전화는 왔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입소하던 날 마지막으로 보고 안 왔다고요. 미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이 우는 것보다 그 참는 눈빛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어미는 알거든요. 미래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곁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오는 길에 사온 귤 한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요. 미래는 다음날 바로 재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나중에 미래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훈이는 처음에 태어났다고 해요. 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고 자신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미래가 언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연락했냐고 물었을 때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따져 들어가면서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을 처리했는지, 어머니 요양원비도 자기가 다 내고 있지 않냐고 했다고요. 미래는 그게 당연하다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 사람이 요양원비 내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받아쳤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중이던 시기에 작성된 서류들, 위임장의 날짜와 아버지의 병원 입원 기록이 맞지 않는 것들이요. 인쇄소 오래된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분도 당시 상황이 이상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미래는 혼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미래는 저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말마다 요양원에 찾아와서 저와 산책을 하고 밥을 함께 먹고 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양원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 어르신도 미래와 인사를 나눴는데 어르신이 참 반듯한 따님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법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미래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삭혀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하냐고 누가 물어봐 준 것도, 그게 억울하다고 말해준 것도 미래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의사를 따른 것이고 어머니도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주장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서류에 동의한 게 맞냐고, 강요받은 건 아니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의는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남편이 진심으로 원한 건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그 법정에 서는 날 전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손가락질 받는 어미가 되었다는 자책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끝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슬퍼서였습니다. 재훈이가 나쁜 사람이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 아들의 눈빛은 제가 아는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미래는 그날 제 손을 꽉 잡고 함께 법정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태석 어르신과 산책을 하면서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재훈이의 변호인은 병원 기록과 위임장 날짜의 불일치를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쇄소 직원의 증언은 달랐어요. 그분은 법정에서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날 본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간 사람을 보았다고요. 그 사람이 재훈이었다고요. 그 증언이 재판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재훈이는 변호사와 오랫동안 귓속말을 나눴고 법정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게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어미로서는 기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오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정 안에서 저는 적어도 진실이 힘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미래와 저는 법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래는 손을 꼭 쥔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재훈의 불법 재산 이전 행위가 인정되었고 일부 자산이 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다만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허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훈이는 판결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시선을 피했어요. 그 등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기고 나서 우는 울음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판결 이후 재훈이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오래 몸담았던 회사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결국 이사를 떠났다고요. 미래한테 소식이 전해진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통쾌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래는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어머니는 너무 착하다고 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결과를 감당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어머니가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잊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어쩌면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배신을 당해도 자식을 향한 감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때로는 약점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없애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제 삶의 일부니까요. 저는 지금 미래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가에는 제가 직접 고른 화분이 놓여 있고 오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미래가 들러서 밥을 함께 먹을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화분 하나, 산책 한 바퀴, 같이 먹는 저녁 한 끼. 그런데 이것들이 제 삶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습니다. 그게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태석 어르신과는 가끔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자식 중 한 명이 모시러 왔다고, 작은 도시에서 잘 지내신다고 했어요. 가끔 날씨 이야기를 하고 봄에 목련이 피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산책로가 그립다고요. 미래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뭐가 제일 하고 싶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하고 싶다고. 특별한 것 없이 조용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미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다시 찾은 그 일상이 저한테는 가장 오래 기다려온 선물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늦게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받았으니까요.